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게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토 사유리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 IT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을까? 사실 저 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 끝에서 저는 일본을 떠나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저는 학교에서 주최한 수학여행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뉴스나 역사 교육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한국을 그저 가까운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내부의 깔끔한 시설과 현대적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쿄와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점과 음식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고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치안이 매우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어 다녔는데도 전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기에도 좋은 나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처음 먹어본 삼겹살은 너무 맛있었고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반찬들이 무료로 계속 리필된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동 길거리에서 먹은 떡볶이,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어졌습니다. 맵지만 이상하게 손이 계속 가네. 한국 음식 특유의 강렬한 맛과 깊은 풍미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 너무 깨끗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통비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길을 알려주었고 식당에서도 점원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은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었고 저는 다시 한번 꼭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은 저에게 더욱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이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주변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여행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운 자유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가고 싶은 곳을 리스트로 만들면서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이틀 전, 저는 평소처럼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느라 조금 늦어진 탓에 거리는 한산했고,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 서 있던 순간 시야 한쪽의 길에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으신 분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모르겠구나. 언제 쓰러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가 넘어지실 때 충격이 머리에도 전해진 게 아닐까 의심하여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해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는 큰 부상이 아니라며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할머니께 다시 한번 괜찮으신지 여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가족분께 연락해 드릴까요? 그러나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치료 잘 받으라고 할머니를 다독인 이후 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너 일본을 잠시 떠날 일이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참에 아예 떠나거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일본에서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여행을 가는 것뿐인데.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으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밀려오는 불쾌함과 불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학교를 갔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은 서서히 사라졌고 저는 또 한 번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모든 불안감을 잊고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돌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곳도 많았고 다시 방문한 활기찬 명동의 모습은 고등학생 때의 저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친구가 다급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유리, 일본에서 큰일 났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금 뉴스 떴는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대.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규모 7.8 강진 건물 붕괴, 수백 명 실종.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안부가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곧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초조하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부모님과 가까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유리야, 할아버지네 집이 무너졌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구조대가 출동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조하긴 했는데 두 분 다 위독한 상태셔. 여행 중에 이런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급히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었고 가장 빠른 항공편도 하루 뒤에나 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을 떠나기 이틀 전 만났던 그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아예 떠나거라. 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불편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치기 위해 머리를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셨고 할머니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하고 할머니를 도쿄로 모셔왔고 할머니를 위해 모든 생활을 바꿔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도쿄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한 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여행 직전 만났던 그 할머니의 말도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활동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30년 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규모 9.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열도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지진은 흔한 일이었기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서 나온 뉴스에서는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후지산 주변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가들은 50년 이내에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눈물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도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늘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다그치듯이 소리치셨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원래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할머니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더욱 강하게 외치셨습니다. 당장 떠나거라. 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마. 재앙이 몰려오고 있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섬뜩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의 팔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할아버지 일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할머니는 유유히 플랫폼 반대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할머니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전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이 왜 이러지? 도쿄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정시성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정차 시간이 길어지고 안내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운행 지연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렸고 일부 승객들은 뉴스 속보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지하철 이상해. 평소 같으면 이런 연착 없었는데 오늘따라 도쿄 도심 곳곳에서 교통마비? 뭔가 불길해. 그제야 저는 오늘의 상황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도착한 저는
출근 시간을 훨씬 지나고 나서야 도착했다는 사실에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수선했습니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직장 상사가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차유리, 늦게 온 거 다 이해해. 너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오늘 아침 도쿄 도심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겨서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하던데? 뉴스 못 봤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열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펼쳐진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거대한 구덩이가 도로 한가운데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큰 화물 트럭이 싱크홀에 빠져 있었고 그 주변 구조물까지 갑자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뉴스 속 인터뷰에서는 시민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전조 증상도 없이 도로가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규모의 싱크홀은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뉴스 화면을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싱크홀 사건 관련 뉴스를 본 후 스크롤을 내리다가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120cm 폭설의 도시가 덮였다. 홋카이도는 원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차원이 다른 폭설이었습니다. 뉴스 속 화면에는 집 앞에서 눈을 치우던 시민들이 허리까지 쌓인 눈을 보며 경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전봇대와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끊기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의 싱크홀에 이어 홋카이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설까지. 일본은 지금 무언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저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동생인 아키코였습니다. 언니, 우리 일본을 떠나는 게 어때? 나 너무 무서워.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여동생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방금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셨어. 수도에 구멍이 뚫리고 하늘이 검게 물들 것이며 세상이 하얗게 덮일 것이다. 라고 말이야.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할머니가 말했어. 그런데 방금 뉴스를 봤는데 도쿄에 싱크홀이 생겼다며? 너무 소름 끼쳐서 못 살겠어. 언니, 우리 진짜 일본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최후의 경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동생과의 통화 이후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들은 예언,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 홋카이도의 기록적인 폭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그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일본에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전조인 걸까요?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불길한 마음이 정리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을 떠나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던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일본을 떠나는 게 어떨까?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났던 할머니의 경고, 도쿄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홋카이도의 폭설, 그리고 여동생이 만난 또 다른 할머니의 말까지. 여동생도 불안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나도 너무 무서워. 지금 일본은 뭔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신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동안 말을 아끼고 계셨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부터 일본을 떠나고 싶었단다. 저와 여동생은 동시에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생활하고 싶었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싶었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 할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거든. 아버지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 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어. 그 시절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믿었고 한국은 우리가 통치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셨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지하철에서 다시 만났던 할머니의 말. 그 말은 단순한 재난의 경고가 아니라 과거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경고였던 걸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힘이 커지고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본인인 내가 한국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거나 일본을 떠나려는 말만 해도 크게 화를 내셨었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난 너희가 평생을 지진과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서 살길 원하지 않아.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를 가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과거,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일본을 떠나자.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고 여동생도 K-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한국이라면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도 처음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일본인을 싫어하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은 일본에 남겠다고 하셨지만 저희 가족의 설득으로 결국 결정을 따라 한국행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일본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까? 라는 불안이 늘 존재해왔습니다. 만약 일본을 떠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진과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예언이 실현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도에 구멍이 뚫린다는 예언은 도쿄에 싱크홀을 만들게 되었고 세상이 하얗게 덮인다라는 것은 홋카이도의 폭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검게 물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정말 후지산 폭발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가족은 반드시 일본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둘씩 짐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고 여동생은 한국어 공부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길은 정해졌으니까요. 곧 출국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하려 합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새긴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만행을 회개하며 한국에서 열심히 살며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아직도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일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들의 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무사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